그 나이에 아직도 일하세요? 편히 좀 쉬시지. 애들이 용돈도 안 주나 봐요? 이 한마디에 당신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였는가? 걱정인 듯 말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다른 것을 담고 있다.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라며 당신의 삶을 평가하고, 요즘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며 은근히 찔러본다. 당신이 뭘 입든 뭘 먹든 어디를 가든 꼭 한마디씩 덧붙이는 사람들. 화를 내자니 옹졸해 보이고 참자니 잠자리에서까지 속이 쓰린다. 내가 왜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 하며 혼자 분을 사귀는 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계속 휘둘린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교묘하고 그 말들이 남기는 상처는 생각보다 깊다. 예순이 넘으면 싸움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젊을 때는 맞받아치는 것이 당당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오늘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나를 지키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법을 이야기하겠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첫 번째, 감정에 미끼를 물지 마라. 상대의 무례함은 그의 것이다.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례함을 덥석 받아들여 밤새 씹고 또 씹는다. 당신 주변을 보라. 모임에 나가면 꼭 한마디씩 던지는 사람이 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심심하시겠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걱정인 척하지만 그 속에는 날이 서 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 하급 관리들이 그를 죄인이라 부르며 조롱했지만 그는 그 말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착각한다. 그 말에 반응해야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응하는 순간 당신이 지는 것이다. 당신의 지난 명절을 떠올려 보라. 친척 모임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 형님,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손주나 보시죠, 뭘. 당신이 취미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나이에 무슨 취미예요? 돈이나 아끼셔야지라고 받아친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이런 말을 듣는다. 아이고, 살이 많이 빠지셨네.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해도 그래도 조심하셔야지 하며 걱정인 듯 아닌 듯 미묘한 표정을 짓는다. 경로당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집 아들이 잘 나간다더니 용돈은 많이 받으시겠네. 당신이 대답을 머뭇거리면 아이고,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하며 한숨을 쉰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가슴에 멍이 든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답답함. 이것이 바로 감정의 미끼에 물린 상태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5살인 전직 은행원 박 씨다. 퇴직 후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소일하는 분이다. 이분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오랜 친구가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 손주가 공부를 좀 못한다며?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걱정되겠어. 주변 사람들이 슬쩍 눈치를 본다. 하지만 박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친구의 눈을 3초간 가만히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는 걱정할 게 참 많아서 바쁘겠네. 그 한마디에 자리가 조용해졌다. 박 씨는 웃으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 화를 냈으면 내가 진 거예요. 3초만 참으니까 오히려 상대가 쭈뼛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친구가 무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친구가 조심하게 되었다. 박 씨의 품격이 관계의 선을 다시 그은 것이다.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일은 초반의 전직 공무원이었던 분이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자녀들도 잘 키워낸 분이다. 이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명절 모임에서 처남이 이렇게 말했다. 형님, 그 나이에 아직도 그 차 타세요? 아들이 좀 바꿔드리지. 이분은 바로 받아쳤다.
자네가 내 형편을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자리가 얼어붙었다. 그러자 처남이 이렇게 말했다. 아니,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화를 내세요? 요즘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예민하시대요? 이분은 오히려 역공을 당했다. 화를 낸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날 이후 명절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지금도 그 처남과는 인사만 겨우 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미끼를 무는 것과 넘기는 것의 차이다. 같은 무례함 앞에서도 반응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정약용도 유배 18년 동안 수많은 조롱을 받았다. 강진에서 그를 한양 죄인이라 부르며 업신 여기는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에 목민심서를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의 수준에 맞서 싸우는 대신 자신의 수준을 높이는 데 시간을 썼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주도권을 지키는 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상대의 말을 미끼로 규정하라. 낚시꾼이 던진 미끼를 물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다. 무례한 말도 마찬가지다. 둘째, 즉시 대답하지 마라.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라. 3초면 충분하다. 셋째, 내 감정을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라.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하고 인식만 해도 감정의 파도가 잦아든다. 넷째, 상대의 의도를 읽어라. 정말 걱정인지 아니면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것인지. 대부분은 후자다. 다섯째, 답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라.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 침묵도 답이다. 이런 작은 훈련들이 당신의 마음 성벽을 쌓는다. 정약용은 요동치는 마음은 남의 노예가 된 증거다라 했다. 지금까지 감정의 미끼를 물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두 번째, 말보다 강한 침묵의 시선. 침묵이다. 무례한 말은 대꾸할 가치가 없을 때 가장 작아진다. 품격은 말수가 아니라 눈빛의 깊이에서 나온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단체 카톡방에서 누군가 당신만 빼고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끼리 점심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하며 사진을 올린다. 당신은 초대받지 못했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말을 하는데 상대가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응 하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당신의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느낌. 이런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부분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넘어가는 것이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웃으며 괜찮아, 괜찮아 한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 다른 하나는 바로 지적하는 것이다. 야, 내가 말하는데 왜 휴대폰을 봐? 하고 따진다.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말한다. 아, 급한 연락이 와서요.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당신이 오히려 옹졸한 사람이 된다. 둘 다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정약용은 관직 시절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실력보다 배경을 따지던 이들이 그를 비웃었다. 남인 출신이 얼마나 가겠어 하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로 맞서지 않았다. 조용히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붓을 놓지 않았다.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상대를 압도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8살인 전직 초등학교 교사 이씨다. 4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직한 분이다. 이분에게도 불편한 모임이 있었다.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습관처럼 선을 넘었다. 야, 너는 평생 월급쟁이였으니까 돈 모으기 힘들었겠다. 우리 아들은 사업해서 벌써 건물주야. 너희 아들은 뭐해? 예전 같았으면 이 씨도 한마디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이 씨는 그 친구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3초, 4초, 5초. 아무 말 없이 응시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먼저 시선을 피했다. 아니, 그냥 그렇다고 하며 말끝을 흐렸다. 자리가 어색해지자 다른 친구가 화제를 돌렸다. 이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 말에 반응하면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제 풀에 꺾이더라고요. 그 후로 그 친구는 이 씨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다.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강했던 것이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르게 대처했다. 65살의 전직 회사원이었던 분이다. 성격이 급하고 할 말은 꼭 하는 스타일이었다. 이분도 비슷한 모임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 자네는 퇴직금 얼마 받았어? 우리 회사보다 적겠지? 이분은 바로 쏘아붙였다. 자네가 내 통장을 봤어? 왜 남의 돈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 목소리가 커지고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상대도 지지 않았다. 아니,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발끈해? 뭐 찔리는 거 있어? 결국 둘 다 얼굴을 붉히고 모임이 어색하게 끝났다. 이후 그 모임에 나가기가 꺼려졌다고 한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오래 남았다. 이것이 바로 말로 싸우는 것과 시선으로 끝내는 것의 차이다. 같은 무례함에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 더 심한 멸시도 받았다. 지역 아전들이 그를 대놓고 무시했다. 하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묵묵히 글을 썼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펴냈다. 시간이 지나자 그를 조롱하던 이들이 오히려 그를 찾아왔다. 침묵과 실력이 가장 강한 반박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무례한 말을 들으면 바로 반응하지 마라. 일단 상대의 눈을 바라보라. 3초면 충분하다. 둘째, 표정을 관리하라. 웃지도 말고 화내지도 마라. 무표정이 가장 강하다. 셋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색한 침묵은 상대의 몫이다. 당신이 채워줄 필요 없다. 넷째, 시선을 피하지 마라. 먼저 눈을 피하면 지는 것이다. 당당하게 바라보라. 다섯째, 필요하면 자리를 뜨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한마디면 된다. 더 이상 그 공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작은 훈련들이 당신의 품격을 만든다. 정약용은 침묵은 무지한 자를 비추는 가장 밝은 거울이다라 했다. 감정의 미끼를 물지 않고 침묵의 시선을 배웠다면 이제 세 번째 무기를 장착할 차례다. 세 번째, 웃음으로 격의 울타리를 쳐라. 바로 웃음이다. 냉소가 아니라 여유로서의 웃음. 당신과 나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선언하는 웃음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거친 농민들을 만났다. 그들 중 일부는 한양에서 온 죄인을 조롱했다. 글이나 읽던 양반이 여기서 뭘 하겠어 하며 비웃었다. 하지만 정약용은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가련하게 여기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안에는 분노가 아닌 연민이 있었다.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 할 때 꼭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다. 이제 우리 나이에 뭘 새로 배워요? 그냥 적당히 살아야지. 그거 해서 뭐 하게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힘든 건데 괜히 고생하시네. 이런 말을 들으면 의욕이 확 꺾인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괜히 시작했나 후회도 된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0살인 전직 간호사 최 씨다. 퇴직 후 늦깎이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분이다. 문화센터에 등록하고 수채화를 배우는데 오래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눈도 침침할 텐데. 그 돈으로 손주한테 뭐라도 사주지 그래. 예전 같았으면 풀이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 씨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
마음은 참 편하시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왜 그림을 배우는지, 얼마나 좋은지 변명하지 않았다. 그냥 웃고 넘어갔다. 그 친구는 할 말을 잃었다. 아, 그래. 뭐 네가 좋으면 좋은 거지 하며 물러섰다. 최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설명하면 질 것 같았어요. 그냥 웃으니까 오히려 내가 이긴 기분이더라고요. 지금 최 씨는 작은 전시회도 열고 손주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그 친구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르게 대응했다. 67살의 전직 공무원이었던 분이다. 퇴직 후 유튜브를 배워보겠다고 했다. 주변에서 비슷한 말이 쏟아졌다. 그 나이에 유튜브요? 젊은 애들도 힘든데. 누가 어르신 영상을 봐요. 괜히 창피당하지 마세요. 이분은 발끈했다. 내가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는 거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길게 설명하고 따지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상대는 들은 척도 안 했다. 에이, 알았어요, 알았어. 그렇게 화낼 일인가 하며 손사래를 쳤다. 결국 이분은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손이 떨렸다고 한다. 내가 왜 그렇게 흥분했을까 하는 후회가 남았다. 이것이 바로 웃음으로 넘기는 것과 말로 싸우는 것의 차이다. 설명하고 따지는 순간 당신이 지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상황이 있다. 바로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명절에 자녀가 온다. 당신이 아침부터 준비한 밥상 앞에서 며느리가 한마디 한다. 어머니, 이거 좀 짜지 않아요? 감사하다는 말은 없다. 맛있다는 말도 없다. 그냥 짜다는 말만. 예전 같았으면 속이 상했을 것이다. 밤새 준비했는데 새벽부터 시장 갔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렇게 해보라. 화내지 말고 웃으며 말하는 것이다. 그래. 다음부터는 내 입맛에 맞는 데서 사 먹으렴. 그리고 천천히 앞치마를 벗는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선을 긋는 것이다. 당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선언.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단단하게. 정약용도 자식들에게 편지를 쓸 때 따뜻하지만 단호한 선을 그었다. 내 아비가 비록 유배 중이나 아비 노릇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사랑하지만 만만하지 않다는 메시지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변명하지 마라.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는 순간 수세에 몰린다. 그냥 웃고 넘겨라. 둘째, 짧게 끊어라. 그렇게 생각하시니 편하시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한두 마디면 충분하다. 셋째, 상대의 공격을 튕겨내라. 스펀지처럼 흡수하지 말고 탁구공처럼 튕겨내라. 넷째, 여유를 보여라. 급하게 반응하면 진다. 천천히 느긋하게. 다섯째, 내 할 일을 계속하라. 누가 뭐라 해도 내 그림을 그리고 내 공부를 하고 내 삶을 살아라. 이런 작은 훈련들이 당신의 울타리를 만든다. 정약용은 웃음은 나를 지키는 성벽이요. 상대를 부끄럽게 하는 칼이다라 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세 가지 무기를 갖춘 것이다. 감정의 미끼를 물지 않고 침묵의 시선으로 압도하며 웃음으로 격의 울타리를 친다. 이제 실전이다. 네 번째, 관계의 선을 그어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구체적인 상황들,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지역 모임,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다. 먼저 친구 관계다. 예순이 넘으면 친구 관계도 달라진다. 젊을 때는 자주 만나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경쟁이 생긴다. 돈 자랑,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만나면 온통 자기 이야기뿐이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손주가 영재원에 붙었대. 우리는 이번에 크루즈 여행 다녀왔어. 당신의 이야기는 묻지도 않는다. 당신이 말을 꺼내면 아, 그래? 하고는 바로 자기 이야기로 돌린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6살인 전직 약사 한 씨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만 했다. 우리 딸이 강남에 집 샀어. 10억이 넘는데. 우리 사위가 대기업 임원이야.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 한 씨는 처음에는 잘 됐네 하며 맞장구 쳤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이 친구는 30년 동안 한 번도 내 자식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날 한 씨는 조용히 말했다. 자네 인생에는 자식 말고는 이야깃거리가 없나 보네. 그 친구는 멈칫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한 씨는 웃으며 답했다. 30년 동안 내 자식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야. 그 후로 그 친구는 달라졌다. 자랑이 줄었고 가끔은 한 씨의 안부도 물었다. 뼈 있는 한마디가 관계의 균형을 다시 잡은 것이다. 다음은 가족 관계다. 이게 가장 어렵다. 피부치라서 더 아프고 정이 있어서 더 참게 된다. 흔히 있는 일이다. 자녀가 당연한 듯 손주 육아를 맡긴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애 좀 봐주세요. 우리 약속 있어서요. 당신의 일정은 묻지도 않는다. 처음에는 좋아서 했다. 손주가 귀엽고 자녀를 돕고 싶었다. 하지만 매주 반복되니 지친다. 당신도 친구 만나고 싶고, 당신도 문화센터 가고 싶고, 당신도 당신의 삶이 있다. 그런데 거절하면 서운해한다. 엄마가 손주도 안 봐주시네. 다른 집 할머니는 맨날 봐주시던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9살인 전직 교사 정 씨다. 딸이 매주 손주를 맡기고 갔다. 처음 2년은 괜찮았다. 하지만 점점 당연해지고 고맙다는 말도 없어지고 엄마, 왜 밥을 이렇게 줬어? 애가 배탈 나면 어쩌려고 하는 잔소리까지. 어느 날 정 씨는 결심했다. 딸이 또 전화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정 씨는 웃으며 말했다. 미안, 이번 주는 엄마도 약속이 있어. 딸이 물었다. 무슨 약속이요? 정 씨는 답했다. 내 노후도 너희만큼 소중하단다. 문화센터 등산 모임이야. 그리고 자신의 월간 스케줄표를 카톡으로 보냈다. 빨간 날은 손주 가능, 파란 날은 개인 일정.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딸은 처음에 서운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고마워했다. 엄마가 이렇게 바쁜 줄 몰랐어요 하며 이제는 미리 허락을 구한다. 정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연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마지막으로 지역 모임이다. 경로당이든 아파트 모임이든 사람이 모이면 꼭 은근히 찌르는 이가 있다. 요즘 아파트값 많이 떨어졌다며? 속상하시겠네. 자녀분이 멀리 사신다면서요? 외로우시겠다. 남편분 건강이 안 좋으시대요? 고생이 많으시겠네. 걱정인 듯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것이 있다. 당신의 약점을 건드리며 은근한 우월감을 느끼려는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담담하게 받아치면 된다. 아파트값 떨어졌다며? 라고 물으면 그래도 내가 살 집 한 칸은 있으니 참 다행이지요 하고 웃는다. 자녀가 멀리 산다며? 라고 물으면 덕분에 내 시간이 많아서 좋아요 하고 넘긴다. 남편 건강이 안 좋다며? 라고 물으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챙기고 있어요 하고 끝낸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짧게 끊고 화제를 돌린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온갖 소문에 시달렸다. 한양에서 잘리더니 여기서 뭘 하나 하는 수군거림. 하지만 그는 일일이 해명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했다.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백성을 도왔다. 그의 행동이 모든 소문을 잠재웠다. 그렇다면 핵심을 정리하겠다. 첫째, 친구에게는 뼈 있는 한마디로 균형을 잡아라. 일방적인 관계는 더 이상 참지 마라. 둘째, 가족에게는 내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라. 스케줄표 하나가 선을 긋는다. 셋째, 지역 모임에서는 담담하게 받아쳐라. 짧게 끊고 더 이상 물고 늘어지지 마라. 넷째, 설명하고 변명하면 진다. 웃고 넘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다섯째, 당신의 품격이 당신을 지킨다. 우아하게 선을 긋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다. 이제 당신은 나를 무시하는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을 알게 되었다. 첫째, 감정에 미끼를 물지 마라. 둘째, 침묵의 시선으로 압도하라. 셋째, 웃음으로 격의 울타리를 쳐라. 넷째, 실전에서 관계의 선을 명확히 그어라.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일상은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고 자녀들 뒷바라지에 당신의 젊음을 바쳤다. 명절마다 밥상을 차리고 아픈 내색 안고 버텨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품격을 지키면서도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힘이다.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휘둘리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한 번만 실천해보라.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무례한 자들과 싸우지 않고 자신의 수준을 높이는 데 시간을 썼다. 그는 평정한 마음이 가장 단단한 성벽이다라 했다. 오늘도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자리를 지킨 당신이 진정한 승자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